네, 반갑습니다. 축구PTV 조현일입니다. 자, 이제 2023-24 시즌 공식 일정이 NBA 파이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 파이널이 끝나면 뭐 NBA 드래프트가 열릴 테고, 그리고 FA 시장이 열리고, 그리고 또 트레이드 시장도 활발해지겠죠. 어느덧 2023-24 시즌이 다 끝나간다는 게 참 실감이 나지도 않고 정말 세월이 빠르게 흐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NBA 파이널 댈러스 매버릭스와 보스턴 셀틱스의 대결로 압축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시리즈 제가 한번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부 컨퍼런스 위너는 보스턴 셀틱스였습니다. 파이널까지 진출하는데 딱 14경기만 필요했죠. 그래서 1라운드, 2라운드는 각각 4승 1패, 그리고 컨퍼런스 결승은 4전 전승이었습니다. 14경기를 치르면서 기존은 똑같았어요. 3점 시도 개수 1위, 3점 성공 개수 1위, 3점 성공률 전체 6위였고요.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전체 1위였습니다. 그리고 수비 리바운드도 전체 1위, 그리고 리바운드 득실 차이가 플러스 5.9개로 역시나 1위였습니다. 3점을 굉장히 많이 던지는데 리바운드도 확실하게 잡는다? 얼핏 봐도 뭐 약점이 없는 팀으로 또 느껴지죠. 자, 그리고 세로 수비도 좋은 팀이었습니다. 평균 블락샷이 플레이오프에서 5.4개였고요. 턴오버는 또 리그에서 5번째로 적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한 팀들 가운데. 그리고 반칙이 가장 적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수비를 하면서도, 그리고 파울이 적다는 것 자체가 이 파이널이나 혹은 뭐 단기전에서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오프 평균 득실 차이가 플러스 10.1점, 유일한 두 자리 득점이었습니다. 전체 1위고 최다 득점 2위, 최소 실점 3위, 그만큼 공수 밸런스가 뛰어났고요. 제가 또 이런 플레이오프 같은 단기전에서 반드시 살피는 게 자유투 득실점 차이예요. 그런데 보스턴은 자유투로 평균 16점을 넣었습니다. 반면 자유투로 실점하는 그 수치는 10점이 안 돼요. 9.9점, 전체 1위입니다. 그래서 평균 자유투 득실 차이가 플러스 6.1점, 전체 1위라는 것.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컨퍼런스 결승을 앞두고도 제가 짚었던 그 대목인데, 자, 이런 장점을 댈러스가 잘 이겨내야겠죠. 자,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스턴 셀틱스의 1라운드 기록입니다. 1라운드 상대는 마이애미 히트였고요. 1라운드에서는 역시나 제일런 브라운이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습니다. 평균 22.8득점이었고요. 그리고 데릭 화이트가 22.4득점, 제이슨 테이텀이 21.8득점이었습니다. 1번 시드와 8번 시드였기 때문에 물론 뭐 전력 차이가 크긴 했습니다만, 마이애미가 이 수비의 기조가 굉장히 훌륭했던 팀이라는 점에서 평균 20점 이상 넣었던 트리오 3명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보스턴의 공격이 얼마나 원활하게 풀렸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포르징기스는 4차전까지 뛰고 이제 아웃됐는데, 그 전까지는 12.3득점으로 뒤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벤치에서 나왔던 샘 하우저, 알 호퍼드, 그리고 드루 할러데이는 1라운드에서는 좀 부진했었죠. 1라운드에서는 존재감이 상당히 적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1라운드에서 3점 성공률을 보시면 데릭 화이트가 무려 47.7%였고 제일런 브라운과 제이슨 테이텀은 나란히 외곽 슛은 터지지 않았죠. 자, 하지만 아래쪽을 보시면 포르징기스 3점 40%, 그 다음에 또 샘 하우저 48%, 알 호포드 40%, 그리고 드루 할러데이 36.8%. 에이스가 부진하더라도 롤 플레이가 터지면 결국 보스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기조를 잘 가져갈 수 있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애미라는 아주 훌륭한 수비팀을 상대로 3점 성공률 38.5%, 그리고 평균 20득점 이상의 선수가 3명이나 있었죠. 자, 그렇다면 2라운드로 가볼까요? 네, 2라운드는 상대가 클리블랜드였습니다. 이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도 마이애미와 비슷하죠. 공격은 별로, 수비는 아주 훌륭한 팀이었는데 평균 50득점을 합작한 원투펀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이었죠. 자, 득점은 제이슨 테이텀이 많았습니다. 평균 26.8득점. 하지만 필드골 성공률이 테이텀은 44.1%, 3점은 여전히 27%로 부진했는데, 제일런 브라운이 놀라웠죠. 23.4득점이었지만 야투가 무려 59.2%, 3점이 42.9%였습니다. 데릭 화이트는 1라운드에 비해서 뭐 잠깐 야투 성공률은 좀 부진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또 드루 할러데이가 살아났죠. 야투가 50%, 3점이 40% 이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포르징기스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알 호포드가 5경기 모두 주전으로 뛰었는데 86년생입니다. 그런데 평균 9.6득점, 7.6리바운드, 어시스트가 2.4개, 블락샷 1개, 포르징기스의 빈자리를 잘 메워줬고요. 페이튼 프리차드를 빼놓을 수 없죠. 어떻게 본다면 뭐 보스턴의 TJ 맥커넬 같은 존재인데 5경기 모두 다 벤치 출전했지만 평균 11.2득점, 벤치 마피아의 일원으로서 활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포르징기스가 빠진다면 결국 알 호포드가 주전이고, 그 다음에 호포드가 주전으로 올라간 자리를 메워야 되는 백업 빅맨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루코넷이 해줬어요. 그래서 루코넷이 필드골이 무려 69.2%, 자유투 80%, 14.6분 뛰면서 5.2득점, 4.2리바운드. 백업임을 감안했을 때는 뭐 충분히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샘 하우저 역시 프리차드, 루코넷과 함께 보스턴의 벤치를 책임졌습니다. 자, 이제 보스턴 셀틱스의 컨퍼런스 결승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컨퍼런스 파이널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만 시리즈 전적은 4대 0이었어요.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이 평균 30.3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10.3개, 어시스트 6.3개, 스틸 1.3개로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자, 하지만 컨퍼런스 파이널 MVP는 제일런 브라운의 몫으로 돌아갔는데요. 역시나 야투 효율의 차이가 있었죠. 테이텀이 46.3% 점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만 제일런 브라운이 이번에도 51.7%를 때려 박았고요. 그리고 3점도 37%였습니다. 평균 29.8득점이니까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이 무려 60.1점을 합작을 한 거죠. 최고의 원투펀치였습니다. 물론 뭐 상대가 뭐 인디애나가 수비가 약했다, 4대 0이었다, 뭐 인디애나에 부상자가 많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루카 돈치치, 카이리 어빙에 뭐 딱히 밀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루 할러데이가 1라운드에 비해서 완벽히 살아났습니다. 평균 18.5득점을 넣었고요. 7.3리바운드, 5.8어시스트. 특히나 뭐 주루 할러데이는 사실 보스턴에 와서는 4번으로 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바운드도 굉장히 많이 걷어냈고 공리가 무려 2.5개였습니다. 자, 그리고 데릭 화이트가 2라운드의 부진을 벗어나서 3점은 조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득점의 볼륨을 16.8득점까지 만들었고 어시스트 6.5개, 컨퍼런스 결승 내에서 어시스트는 팀 내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알 호포드도 인사이드가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인디애나 상대로 12.8득점, 7.3리바운드. 전성기보다는 뭐 떨어지지만 이게 86년생이 맞나 싶을 정도의 활약이었죠. 자, 다만 벤치는 조금 미진했어요. 프리차드가 6.8득점. 샘 하우저가 컨퍼런스 결승 동안 3점을 1개 넣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3점 14개 던져서 하나밖에 못 넣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파이널에서 변수가 될 수 있겠고, 오셰이 브리셋이 잠깐 뛰면서 좋은 활약 펼쳤지만 루코넷이 부상을 입었고, 자비에 틸먼은 뭐 가족사도 있었고 여러모로 부침을 겪었는데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활약을 했지만 포르징기스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보스턴의 빅맨진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제이슨 테이텀이 뭐 부진하다 해도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롱샷이 들어가지 않을 뿐이지 팀 내 득점 1위, 그쵸? 그 다음에 리바운드 1위, 그리고 어시스트 1위입니다. 그리고 어시스트가 1위인데 턴오버가 2.4개니까 테이텀이 부진하다는 건 저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에이스지만 이것저것 관여하고, 그리고 또 뭐 르브론 제임스나 루카 돈치치급은 아닙니다만 여기저기 나의 영향력을 굉장히 잘 뿌리고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제일런 브라운은 2옵션인데 평균 25득점에 플레이오프 필드골 성공률이 54.1%, 3점이 36.8%, 자유투는 원래 안 좋은 선수입니다. 63%에 그쳐있지만 뭐 너무나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죠. 자, 그리고 주루 할러데이, 뭐 데릭 화이트, 포르징기스는 이제 부상에서 돌아올 테고, 알 호포드까지 이 선수들의 뭐 3점 감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주루 할러데이는 39.7%, 데릭 화이트는 40.7%, 그리고 알 호포드는 뭐 34.6%지만 3점을 5.6개나 던지고 있고, 그리고 페이튼 프리차드의 플레이오프 3점 성공률이 무려 45.5%입니다. 그래서 모든 점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포르징기스가 돌아온다면 알 호포드를 식스맨으로 쓸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알 호포드, 페이튼 프리차드, 샘 하우저 이 세 명의 핵심 벤치 자원들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보스턴 셀틱스의 강점인 외곽 농구는 플레이오프에서도 일체 막힘없이 잘 풀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댈러스의 수비 기조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포르징기스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죄다 건재합니다. 루코넷이 또 경미한 손목 부상이 있긴 합니다만 포르징기스가 돌아온다면 어차피 로테이션 아웃이기 때문에 포르징기스가 1차전에서 어떤 반응성을 보일지, 어떤 경기 감각을 보일지가 관건이죠. 자, 이제 댈러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댈러스는 17경기 치렀습니다. 1라운드, 2라운드가 각각 4대2, 그 다음에 컨퍼런스 결승이 4대1. 그래서 보스턴보다는 더 많은 경기를 치렀는데 3점을 플레이오프 진출한 팀들 가운데 3점을 5번째로 많이 시도했고, 그리고 3번째로 많이 넣었습니다. 3점 성공률이 좋았다는 뜻이죠. 3점 성공률이 전체 5위였고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전체 4위. 보스턴보다 떨어지지만 낫배드입니다. 리바운드를 살펴보면 보스턴이 리바운드 득실 차이 1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댈러스는 리바운드 차이가 플러스 1.5개로서 전체 3위입니다. 보스턴보다는 보드 장력이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밀릴 이유도 없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턴오버예요. 댈러스가 아무래도 페이스가 빨라졌기 때문에 실책도 이에 비례해서 늘었는데 12.9개입니다. 자, 그리고 파울 개수는 전체 8위로서 16개 가운데 딱 중간인데, 그렇다면 제가 항상 중요하게 보는 수치, 리바운드의 득실 차이와 그 다음에 자유투 득점의 득실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스턴이 자유투 득실 차이가 전체 1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댈러스도 양수긴 해요. 17.4득점을 넣는 반면에 16.5점을 내주니까 플러스 0.8점, 0.9점인데 이 부분은 보스턴보다 확연히 열세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댈러스가 파울 관리를 잘해야 되고, 팀 파울에 걸리기 직전에 반칙도 적당히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뭐 PJ 워싱턴 주니어나 데릭 존스 주니어, 그 다음에 뭐 데릭 라이블리 2세, 데니얼 게포드, 프론트 코트 혹은 수비수들이 반칙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댈러스도 보스턴의 장점을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강점은 있으나 보스턴의 강점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댈러스는 3점을 잘 쏘는 팀이고 페이스가 보스턴보다는 빠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페이스 앤 스페이스를 댈러스가 잘 가져간다면 댈러스가 또 한 번 5번 시드로서 업셋을 이끌 수 있는 기반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1라운드 상대는 LA 클리퍼스였습니다. 그래서 6경기를 치렀는데 루카 돈치치가 평균 29.8득점, 와, 카이리 어빙이 26.5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이 결국 56.3점을 합작했었는데 돈치치의 몸 상태가 좋지 않긴 했어요. 왜냐하면 필드골 40.5%, 3점이 23.9%였으니까 뭐 사실은 TS는 굉장히 좋지 못했죠. 하지만 어빙이 필드골이 51.4%, 3점이 44.9%였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전부 다 본인의 역할을 100% 해냈죠. PJ 워싱턴은 뭐 허슬 수치 보시면 스틸이 1.5개, 블락이 1.2개였어요. 그래서 합이 2.7이었고, 데릭 존스 주니어의 뭐 락다운 수비, 그 다음에 라이블리세와 데니얼 게포드는 서로 플래툰 시스템이죠. 막시 클리바는 부상을 입기 전이었기 때문에 클리바의 역할도 뭐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리즈에서는 조시 그린이 팀 하더웨이 주니어를 대신해서 많이 뛰었는데 팀 하더웨이 주니어는 부상 때문에 많이 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뭐 그린, 하디, 단테 엑섬이 또 10시 1반에서 맹활약을 했었죠. 그래서 클리퍼스를 6차전 끝에 물리치고 2라운드에 진출을 합니다. 자, 2라운드 역시도 4대2였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꺾었는데 돈치치의 야투 감각이 서서히 살아났죠. 필드골이 44.7%, 3점은 제 궤도에 올랐습니다. 39.1%까지 올랐죠. 그래서 거의 뭐 평균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고, 놀랍게도 이 시리즈에서 팀 내 득점 2위가 어빙이 아니라 PJ 워싱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3점을 이 시리즈에서 무려 23개를 넣었는데 팀 내 1위였고요. 3점 49개 중에 23개니까 성공률이 46.9%였습니다. 그리고 17.7득점에 8.3 리바운드, 2옵션 같은 활약을 펼쳤고요. 카이리 어빙은 뭐 이 경기, 이 시리즈에서는 가자미였습니다. 평균 15.7득점에 6.2 어시스트인데 보이지 않는 수비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고요. 3점도 42.3%. 또 썬더의 외곽이 워낙 수비가 강했기 때문에 어빙이 다소 고전한 감도 있습니다만 대신에 본인이 굳은 일을 자처하면서 팀 승리에 힘을 보탰죠. 그리고 데릭 존스 주니어와 데니얼 게포드도 기본적으로 돈치치와 어빙에게 더블팀을 갔을 때 그 이후에 디시전 메이킹이 좋았어요. 슛도 좋았지만 판단을 잘했기 때문에 두 자리 득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2라운드에서는 무려 두 자리 득점자가 5명이었고, 저는 댈러스가 보스턴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스탯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루카 돈치치와 카이리 어빙이 북치고 장구치고 평균 27점, 28점씩 올려서 55점을 합작하는 것보다 루카 돈치치와 카이리 어빙이 가는 더블팀을 PJ 워싱턴, 데릭 존스 주니어, 데니얼 게포드, 데릭 라이블리 2세 이런 선수들이 받아먹는 그림. 저는 이 시리즈에서 나온 이 예쁜 기록들이 보스턴을 꺾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부상에서 복귀했습니다만 뭐 3점은 더럽게 들어가지 않았고요. 하지만 조시 그린, 단테 엑섬, 또 제이든 하디가 뭐 짧게 뛰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자, 그리고 컨퍼런스 결승 미네소타를 상대로는 딱 5게임만 필요했습니다. 루카 돈치치가 완전히 살아났어요. 필드골 47.3%, 3점이 43.4%, 평균 32.4득점, 리바운드 9.6개, 어시스트 8.2개로서 팀을 이끌었고, 그리고 평균 스틸도 무려 2.2개였습니다.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을 했고요. 카이리 어빙도 상대적으로 미네소타의 백코트가 썬더보다는 약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필드골이 49%, 3점이 37.5%, 평균 27득점, 어시스트 4.6개로 또 활약을 했고요. 이 시리즈에서도 PJ 워싱턴과 데니얼 게포드는 두 자리 득점, 데릭 라이블리 2세도 거의 두 자리 득점이었습니다. 9.5득점, 7.8 리바운드, 7.8 리바운드는 돈치치에 이어서 전체 2위였고요. 라이블리 2세의 저 어시스트 수치 보이시나요? 2.5개였어요.
그래서 이 말인 즉슨 라이블리 2세가 루카 돈치치에게 블리치 수비나 트랙 디펜스를 갔을 때 첫 번째로 공을 잡는 동료였는데 여기서 디시전 메이킹이 좋았다는 거죠. 2.5개를 루키 빅맨이 기록한다? 출전 시간이 21.9분인데 무대가 컨퍼런스 결승이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라이블리 2세의 저 2.5개 어시스트 수치는 절대 과소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데릭 존스 주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스 주니어가 컨퍼런스 결승 5경기에서 필드골이 43.3%였지만 3점이 46.2%였어요. 평균 득점 자체는 7.4점이었지만 여기서 저는 또 눈에 띄는 게 바로 2.2개 어시스트입니다. 데릭 존스 주니어가 뭐 플레이메이킹이나 패스가 좋은 선수라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존스 주니어를 스크리너로 내세웠을 때 또 역시나 블리츠나 트랩이나 소프트 더블이 갔다. 이때 결국에는 데릭 존스 주니어가 판단을 잘했고 동료를 잘 찾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저 두 명의 손에서 라이블리 2세와 데릭 존스 주니어의 손에서 4.7개 어시스트를 합작하게 된다? 이거는 또 보스턴을 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코피TV 구독자 여러분께서 이 시리즈를 놓고 봤을 때 돈치치 어빙이 아니라 워싱턴, 게포드, 라이블리 2세, 존스 주니어 이런 스크린 세터들 있죠. 얘네들의 어시스트 개수가 몇 개인지가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화두이자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네소타를 꺾었던 것도 저는 당연히 돈치치, 어빙, 워싱턴 뭐 다 활약을 했지만 저는 라이블리 2세와 존스 주니어의 디시전 메이킹이 좋았다. 판단력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7경기를 치렀습니다. 루카 돈치치, 카이리 어빙 모두 다 40분 이상 뛰고 있고요. 그리고 돈치치의 필드골이 많이 올라왔죠. 평균 두 선수가 51.6점을 합작을 하고 있습니다. 돈치치의 기록 자체는 거의 트리플 더블에 가깝고 또 돈치치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바로 자유투 성공률이죠. 80.6%입니다. 돈치치는 뭐 자유투 난조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았고 꾸준함이 떨어졌는데 80.6% 너무나 훌륭하죠. 자, 카이리 어빙도 5.2개 어시스트를 뿌리는 동안 턴오버 2.5개 정규 시즌 때보다는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훌륭한 그런 볼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3옵션은 명실상부 PJ 워싱턴 주니어인데 3점이 36.3% 그리고 돈치치 어빙 다음으로 3점을 많이 집어넣고 있어요. 정규 시즌보다 자유투 성공률도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이 말인 즉슨 어마어마한 집중력의 향상이 있었다는 거죠. 돈치치도 마찬가지, PJ 워싱턴 주니어도 그렇고요. 리바운드도 6.7개 그리고 허슬 수치 역시도 도합 1.7개로서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데릭 존스 주니어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3점 성공률이 39.6%고요. 데니얼 게포드와 데릭 라이블리 2세는 놀랍게도 똑같이 21.8분씩 뛰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17.8득점, 13.1 리바운드, 그리고 3개의 블락샷을 합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명이 플래툰 시스템으로서 알 호퍼드,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이런 선수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매치업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조시 그린은 뭐 6맨, 7맨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3점이 35.4%. 그리고 이 선수의 원래 뭐 강점은 또 활동량, 그 다음에 팀의 운동 능력을 더하는 그런 에너자이저 역할인데 뭐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막시 클리바 부상에서 돌아와서 또 경기 감각을 찾았고요.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로테이션 아웃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 한두 경기 정도 저는 기회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이든 하디가 워낙 잘해주고 있고 단테 엑선도 짧게 뛰면서 뭐 스타퍼로서 또 보스턴의 윙들을 어느 정도 괴롭힐 수 있는 자원들이죠. 자, 그래서 두 팀이 파이널까지 걸어온 길을 살펴봤고 시리즈별 기록도 봤습니다. 제가 시리즈별 기록으로 세분화하는 이유는 돈치치는 지금 플레이오프를 거듭할수록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고 필드골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이슨 테이텀 마찬가지예요. 테이텀도 3점은 여전히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기록 면에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지금 과소평가를 받는 에이스입니다. 그리고 제일런 브라운과 카이리 어빙의 2옵션 대결. 여기에 보스턴 TD 가드만 가면 흥분하고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어빙이 과연 이번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또 하나 라이블리 2세의 기세가 대단한데 데니얼 게포드와 더불어서 부상이라는 변수가 있는 포르징기스, 그 다음에 나이라는 걸림돌이 있는 알 호포드를 상대로 얼마나 또 아주 재미있는 매치업을 가져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1차전이 열립니다. 저는 1차전 또 중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시리즈 예상을 해야겠죠. 제가 사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성공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컨퍼런스 서부 결승은 뭐 대차게 틀렸습니다. 원래 이제 저로 돌아온 셈인데 빈티지 조현일로 이번 파이널은 반드시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했고 영상도 많이 돌려봤습니다만 저는 이 시리즈를 일단 7차전까지 갑니다. 7차전까지 가서 보스턴이 TD 가든에서 4대3으로 승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요약을 하자면 보스턴 역시도 어빙만큼 좋은 2옵션이 있어요. 제일런 브라운, 그 다음에 댈러스 매버릭스의 전체적으로 커진 사이즈는
보스턴을 위협할 수는 있지만 보스턴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스턴의 리바운드 사수 능력, 그리고 부상에서 돌아올 포르징기스, 여기에 알 호프드의 노련미, 5아웃 5명이 전부 다 외곽 나가서 공격하는 그런 뭐 드리블 드라이브 모션 오펜스, 이런 점들이 댈러스를 괴롭힐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기에 지금 보스턴 팬들이 뭐 카이리 어빙 너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이리 어빙이 보스턴의 로고를 짓밟고 나서 승률이 1할이에요. 보스턴 TD 가든에서. 카이리 어빙이 아무리 가운데 손가락 들어 올리고 보스턴 팬들에게 또 반응을 하고 했었습니다만 본인의 멘탈이 흔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TD 가든의 그런 분위기가 댈러스를 좀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댈러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보스턴도 죄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홈코트 어드밴티지도 보스턴의 몫이다 라는 점을 봤을 때 저는 4대3으로 보스턴이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댈러스를 꺾는다 라고 예상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뭐 설왕설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의 예상도 함께 남겨주시면 아주 귀하고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널까지 저희 조코피TV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또 파이널도 저희 조코피TV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